대망의 첫 시간 주접을 찾아주신 두 분 손님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소장 황평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악수 한번 하시죠. 예.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경기북부 지회장 임동조 석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도 악수 한번 하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저 우리 업자분은 굳이 소개할 필요 없겠죠? 예. 요즘 두 분 굉장히 바쁘신 분들인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한 근황 한번 우리 소장님부터 말씀 한번 하시죠. 요즘 그냥 뭐 저는 요즘 JTBC하고 소송하고 있고요. 소송에서 1심에서는 이겼는데 뭐 2심에서 그 사람들이 항소를 했어요. 뭐냐면 방송 그때 뭐 장애인 차별했다라고 나온 게 법원에서 그건 틀렸다. 정정보도 내라. 이렇게 했는데 뉴스 제일 첫머리에 내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JTBC 측에서는 방송은 내겠는데 뉴스 제일 첫머리를 못 내겠다. 중간이나 나중에 내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 사람 하나 병신 만들어 놓고 그리고 조작해서 한 거 내가 하지도 않은 말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하면서 이런 거예요. 뭐 우리가 사람 보면서 뭐 이재호 씨는 뭐 만나게 했더니 좀 뭐 하고 뭐 하다가 맥락 다 짜고 제가 좀 살이 좀 쪘어. 이제 뭐 그렇게 했는데 그거만 딱 했는데 살이 쪘어 요요대기와. 예,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나는 그랬죠. 아니 왜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모시고 왔는데 왜 딸만 들어가고 그 아이는 안 데려가지? 그 장애인이 유물을 못 보나? 딱 그 유물을 못 보나? 요거 하나만 딱 따가지고 장애인 유물을 못 본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겼는데 1심에서요. 2심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거죠. 뉴스 제일 첫머리에 정정보도 못 내겠다. 중간이나 마지막에 내겠다. 그래서 나는 그랬죠. 그럼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JTBC가 뭐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고요. 뭐 책이나 보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하신 김에 그 뭐 한옥박물관 관장하시면서 그때 뭐 얘기 드릴게요. 뭐 나보고 뭐 상품권을 받았니 많이 그러는데 아니 그 업체가 뭐냐면 추석에 맞았다고 직원들한테 마치 저보고 받은 걸로 했는데 봉투에 5만 원권 하고 뭐 10만 원권 하고 이렇게 상품권이요? 해서 열 몇 장을 이렇게 넣어서 직원들한테 맨 처음에 줬어요. 근데 직원들이 안 받는다 그러니까 저한테 좀 전달해 달라 해서 그 후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이거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뭐냐면 박물관 안에 직원들이 정규 직원이 있지만 청소 용역하는 분들 서너 분 계시고 경비 쓰는 분들 뭐 또 저 공익 요원들 또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걸 가지고 그분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사과 상자를 21가를 샀어요. 그 똑같이 다 나눠줬어요. 저는 안 가지고. 그리고 나서 뭐 나중에 이 사람이 뭐 상품권 갖고 찡찡거려서 제가 또 105만 원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상품권 받았더라고. 그렇게 해서 뭐 우는데 지금도 그것도 전 진행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의도적으로 그렇죠. 주면서 뭐 이게 했던 이유가 이제 제가 따져봤더니 이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기탄 없이 말씀하세요. 뭐 우리는 이명박 정권하고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아마 아시겠지만 원래 블랙리스트가 이명박 정권 때 최초로 나왔었어요. 144명. 그때 우리가 리스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왔을 때 9,900명인가 한 10,000명 정도 블랙리스트 있잖아요. 거기도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국정원 개혁 TF 에서 명단 발표한 거 보면 이제 그건 이제 언론에 다 그 국정원에서 발표한 거니까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주요 진보 좌파 단체 15개가 있어요. 거기 보도자료 나온 거에 보니까 거기 보면 1번이 어디냐면 민해총, 2번이 문화연대, 3번이 작가회의 쭉 있어요. 14번이 탁현민 씨가 했던 그 무슨 뭐 거기고 15번이 우리 연구소예요.
예, 그 다음에 그 중에 그 9,900명을 추려서 주요 좌파 단체, 아니, 저 혼자 하고 연구원 한두 명 두면서 월급도 못 줘갖고 왔다 갔다 한 조그만 연구소 와가지고 무슨 주요 좌파 단체 해놓고 그래서 온갖 블랙리스트네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있죠. 그 다음에 뭐 우리 임동조 선생님 계시지만 문화재계에서는 그러니까 JTBC 나오고 뭐 이럴 때 아, 저 새끼 황평호 잘 걸렸다 그럴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다 그러고 뭐 저는 그래서 요즘 생각하는 게 요 얘기하기 전에 이제 계속 사실 저도 황평호 소장님에 대해서 뭐 아주 뭐 비난을 많이 했어요. 뭐 저도 뭐 듣는 소리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그렇게 비난할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본격적으로 그럼 잘못된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로 토론을 해보자. 안 나왔어요 결국에. 왜 나오셨잖아요. 아니 임동조 선생님만 나오고 임동조 선생님은 아니 제가 평소 존경하는 분인데 뜻이 맞는 사람만 나온 것 같아. 아, 그래요? 왜 이거 저 기술자 협회요? 기술자 협회도 안 나오고 이 업체 하는 업체들도 내가 아주 나오겠다고 해놓고 어저께까지 나오겠다고 그저께까지 나오겠다고 해놓고 어저께 딱 캔슬 나고. 황 소장님 무서운가 보죠. 그러면 우리 여기 방청객에서 오신 저분들이라도 모신 거지. 저분도 토론에 참여 안 한대요. 저분도 뭐가 뭐 찔리는 게 있는지 제발 좀 겁나는 게 이렇게 있는지. 아니 차라리 박근혜 이명박 정부처럼 대놓고 블랙리스트 올리고 대놓고 하라고 왜 뒤에서만 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작당 부리지 말고. 네, 맞아요. 저도 그거는 내 요번에 아주 여실히 느꼈는데 하여튼 어찌됐든지 다사다난했군요. 그냥 그동안 한 1, 2년 사이에 아주 그냥 못 잡아먹어서 난리더라고요. 네. 그 임동조 선생님, 임동조 석장님은 요즘 그럼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뭐 나이도 자꾸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이제 고민이 생기는데 그래도 좀 이제 뭔가 좀 남겨놓고 왔으면 하는 마음인데 뭐 손에 쥐는 건 없고 제가 갈수록 자꾸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아갖고 우리 장인들이 요즘에 왜 그러냐면 이유가 이제 우리 전승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능 전승을 사실 저는 이제 뭐 이 국가적인 시책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장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꾸 기능이 매일 끊어지고 단절되고 있어요 완전히.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무형문화재니까 이 전승을 해서 이수사를 만들고 전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참 답답하고. 찾아오는 그 뭘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네. 없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꼭 세워야 되고 우리 아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지. 우리 아들이 지금 한 10년 됐어요. 네. 근데 각지 다 보면 최기영 씨도 아들이 하고 있고 신홍우 씨도 아들이 하고 있고 또 이거 이근복 씨도 아들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아들한테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 이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실 요즘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뭐 문화재 정책이 뭐 어떻게 했냐 이거 떠나서 문화재 장인들이 어떻게 하면 양성이 되는가. 앞으로 전승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내가 이제 내년이면 50년째인데 제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65이에요. 근데 15살 배웠으니까 50년째야. 근데 50년 동안 배운 것을 그래도 자꾸 전승을 하고 내 기능의 맥을 이어가야 되는 책임을 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사실 이게 끊어지게 되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자손이 없는 거나. 지금 끊어지는 종목도 많이 있죠. 지금 많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이 석공 같은 경우에 석공 또 미장공 또 와공 이런 분들은 이 3D 업종 드는 분들은 거의 한 20년 전부터 거의 지금 기능이 매기게 단절됐다고 보셔야 돼요. 개우 입고 있는 것이 지금 편수들의 자제들 쉽게 편수들이라도 자기 아들이라도 한번 가르쳐 보겠다. 이래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쭉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리법, 수리법에서도 문제점이 엄청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런 황 소장님도 있기 뭐 옛날부터 계속 지적한 사항이고. 근데 저는 이 전승은 분명히 끊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무형문화재 보통 보면 인간문화재라는데 인간문화재인데 주요 이제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가 이게 단절되는 문제가 굉장히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선생님들 편에서 얘기도 하고 계속 그 지적을 해대고 정책적인 부분을 했는데 제가 요즘 좀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는 게요.
야, 왜 이게 우리 사실 무형문화재 법이라는 게 엄밀하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법이에요. 이게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간문화재에 대한 중요 무형문화재에 대한 법, 제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좋은 법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그래요. 제도가 먼저일까 사람이 먼저일까. 그러니까 제도만 잘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운영하는 그 사람, 운영하는 행정가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프랑스는 이태리는 가보면 그 조그맣게 공방 만들어 놓고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 야 이거 왜 우리나라 왜 안 되냐? 일본도 잘 돼 가잖아요. 그렇죠. 잘 예, 되는 잘 부분은. 되죠. 근데 아주. 이거 왜 우리나라만 안 되냐? 제가 뭐 중간중간 말씀드리겠지만 결정적으로 관료들이나 그다음에 행정가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우리 장인들도 이제는 생각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일방적으로 인간문화재 제도가 잘못됐다, 여기 전승하는 거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언론에서 지적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왜 그랬을까? 내부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한번 우리가 문제점을 도출해보자라는 건 없을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인간문화재, 이제 중요무형문화재 선생님들, 장인들, 정말 잘하고 있었을까? 집 한 번 한옥 지려면 엄청 비싸요. 네, 그게 왜 그렇죠. 이러지? 그죠? 인간 문화재니까 비싼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전통 문화나 문화재가 아주 특수하다고 하면서 신비주의에 쌓여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전통 문화는 오히려 보편화 속에서 일반 대중과 민중과 더 친해야 돼. 근데 그러지 못해. 왜? 비싸게 받아먹고 더 친하지 못해. 오히려 대중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현장에 일을 이 공사나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아마 또 문제제기 나올걸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저희 이제 문화재 현장은 아닌 현장이라고 했어요. 그냥 투스타예요. 저희들하고는 생각이 조금 거리가 있어요. 왜 거리가 있냐면 지금 바깥에서 보는 시각적으로 보는 거하고 우리들의 내부적인 이 상황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무형문화재라든지 전통 장인들이 사실 보면 우리 대목장님들 보면 거의 60년 됐어요. 거의 60년에서 70년. 그렇죠. 제 나이가 이제 환갑 넘은 지가 2년 됐는데 제가 50년, 내년이면 50년이야. 그렇다고 치면 글을 하나 쓰시는 분이든 뭘 하시든 분이가 한 분야에 50년을 했다고 치면 뭐 대폐지를 할지 아니 모르니 이거는 논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거는 아니 선생님 나는 그 말이 그분들을 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따져봅시다. 제가 말씀 한번 하고 좀 하고 삽시다. 왜 그러냐면 이거 막 중간에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치고 들어가면.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가 고민한 것이 무슨 고민을 했냐면 너무 현실성하고 떨어지는 거야. 밖에서 보는 시각,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왜 그러니까 현실하고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누가 불을 추적한다든지 뭐 이런 말씀까지도 아까 하셨잖아요. 그게 인간문화재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돼 있다니까요. 열심히 돈 잘 버는 분도 그거 있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말 어려운 분도 아니, 그거 있어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래? 왜 왜 그런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나 우리가 추진을 하는 동안에 얼마만큼 준비를 잘하고 밤샘은 노력을 하면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10명을 제가 데리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10명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것을 갖다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10명이 15명 품을 올릴 수 있을 거고 능률을. 그럼 만약에 자기가 준비를 좀 덜한 사람은 10명에서 7품뿐이 능률을 못 올려요. 그럼 어느 사람이 돈을 벌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근데 품질하고도 선생님 관련된 저는 지금 그런 문제는 난 아니라고요. 아니, 혹시 이 방송 나가면 또 황평우가 뭐
이 대목수들한테 대패질을 할 줄 아냐 또 그거 하나만 따가지고 또 뭐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럴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건 근데 아니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 냉정하게 보면 준비를 잘하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도 다시 이렇게 저는 이거예요. 일반 시민이 볼 때하고 일반 국민들이 볼 때하고 인간문화재 실제 있는 분들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게. 왜냐면 저는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은 또 자기 틈바구니 안에서 갇혀서 자기 그밖에 못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정말로 전통을 지켜야 되는 부분, 우리 기와 정말 수제 작업을 해서 지켜야 될 부분과 이분들에 대해서 창작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통을 전승하고 지켜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야 되고 대신 이분들이 단순히 자꾸 답습만 할 게 아니라 창작해서 새로운 것들을 문화상품 만들어내는 것도 좀 인정하자. 예를 들어서 화강암을 하는데 우리 전통적인 축대 뭐 여러 가지 드잡이 다 여러 가지 석물들이 많잖아요. 그거 말고 현대적으로 얼마든지 만들어서 문화상품을 만들고 또 아이디어 그거를 못하게 한다니까요.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지금 왜 할 수 있어? 왜 못해? 아니 본인이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건데 왜 못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만들면 또 돈벌이 한다고 또 비난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아니 우리나라에서 돈벌이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비난을 해요. 이게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사회, 한국 사회가 전 세계를 다녀봐도 이렇게 천박한 자본주의 속에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인간문화재는 그러면 돈 벌면 안 돼요? 나는 작품 만들어서 새로운 작품들 계속 생산해야 돼요. 왜냐면 21세기는 전통은 고여있는 건 전통이 아니에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돼.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보면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아까 말씀대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또 실기적으로 돌을 안 다듬어본 사람이 다듬는 사람을 쳐다봤을 때 보는 시각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무슨 말씀을 자꾸 드리고 싶냐면 아까 말씀하시지만 사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창조적으로 다시금 우리가 공예품을 만든다든지 요즘 현대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공예품을 만드는 것도 사실 맞는 말씀이에요. 우선 먹고는 살아야 되지. 그러나 사실 분야별로 보면은 사실 그걸 쳐다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될 것이 하나 뭐냐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사실 장인들이라고 해서 뭐 한 10년이나 한 15년 정도 하고 뭐 그만두신 분도 요즘에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 그대로거든요. 요것만 해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다른 걸 하다 보니까 거기가 돈이 더 잘 벌리거든. 그러니까 이거 안 해버려. 네, 아주 여기를 들어오질 않고 딱 보따라서 갖고 옮겨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나 30년, 40년 무형문화재 지정이 돼갖고 그래도 국가에서 한 달에 한 130만 원씩 받고 있는데 그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이런 지원을 받아가면서 있는 사람이면 되도록이면 옛날 전통 방법을 이어가는데 굉장히 온 힘을 쏟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우리 인간문화재 선생님들, 장인분들이 만든 제작된 상품들을 조금 저는 이거예요. 재료나 이게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갖고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거를 저는 우리 재료나 공동 구매를 정부가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돈 써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세금 물이지 말고 판매할 때도 조금 더 저렴하게 팔 수 있는 방법을 판매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걸 가질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점이 중간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인사동 주변에 가보면 너무 형식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보완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인사동에 가보시면 다 우리 중국산 국산 별로 없죠? 없습니다. 네, 알아요. 예, 국산 별로 없고 정말 중국 사람들이고